내가 만난 울주 이야기 공모전 2025 울주 이바구 산문 부문 우수상 작품입니다. 결정의 시간. 이정숙 작, 구경영 낭독. 내 몸속에는 바다가 산다. 6의 여름. 바다에 빠져 죽다 살아난 이후 나는 자주 이러한 생각을 했다. 그날 나는 둑길 끝에서 부서지는 햇살을 거대한 고래의 등이라 착각하고 달려들었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입안 가득했던 목구멍과 콧속을 모조리 태워버릴 듯한 짠물의 기억. 그날 이후 내 뱃속에는 항상 외환강 하구가 토해내는 바닷물이 가득 차 출렁거리는 것만 같았다. 다른 아이들이 흙바닥에서 딱지를 치며 노는 동안 나는 홀로 둑에 앉아 내 안의 파도 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뛸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바다는 내 작은 몸 안에서 밀물과 썰물을 반복했다. 그래서 나는 무엇도 될 수 없었다. 친구들이 자라 군인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대통령도 되고 새로 나온 새나라 자동차의 운전사도 되겠다고 떠들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꿈은 단단한 땅 위에 세울 수 없었다. 꿈을 생각하려 하면 뱃속의 바다가 울렁여 심장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나는 흔들리는 물이었고 흐르는 액체였다. 정말이지 나는 어떤 형태를 가진 그 무엇도 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 날이면 나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다가도 식은 땀을 흘리며 자주 벌떡 일어났다. 할머니는 경기라며 풋내가 나는 미나리를 다진 물을 먹였다. 그 이후로 나는 악몽에 깨었다가도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한참을 눈을 감고 내 안의 바닷속을 상상하며 유영하고 있다 보면 어김없이 할아버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할아버지의 몸은 달의 인력에 맞춰진 오래된 해시계와 같아서 동쪽 하늘 끝자락이 희미한 잿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이면 얕은 숨의 강을 건너오곤 했다. 나는 살며시 일어나 그림자처럼 할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할아버지는 나의 뒤따름을 몰랐고 나는 할아버지가 나의 동행을 모르는 줄도 모르고 새벽에 바닷길을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파도의 몸을 핥고 지나갔다. 동해의 비릿한 숨결을 토해내는 갯벌 위로 물 한 개가 짐승의 낮은 숨처럼 깔려 있었다. 공기는 소금기와 축축한 흙냄새로 눅진했다. 그것은 문수산의 붉은 황토가 빗물에 씻겨 내려와 동해의 거친 소금물과 수천 년을 뒤섞이며 빚어낸 오직 이곳 마체에서만 허락된 생명의 호흡이었다.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허리를 굽혀 검고 윤기 나는 흙, 함토 한 줌을 손바닥에 쥐었다.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으깨고선 농축된 바다의 정수라도 배어나온 양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끼고 코를 대고 향을 음미했다. 너무 질지도 너무 마르지도 않은 소금을 품기에 가장 완벽한 상태. 그것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말보다는 몸으로 전해진 바다와의 교감 그 자체였다. 그의 삶은 시계의 직선적인 시간이 아닌 달의 순환이 지배하는 원형의 시간 속에 있었다. 보름과 금음에 가장 거세게 밀려드는 사리의 물때와 그 사이 가장 잔잔한 조금의 물때가 그의 노동과 휴식, 삶의 모든 운율을 결정했다.
이 자연의 문법은 변치 않는 진리였고 할아버지는 그 진리에 가장 충실한 사제였다. 그런 할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단단한 땅이었다. 해가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자 안개가 걷히고 광활한 염전이 은빛으로 빛나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차례였다. 아버지의 단단함은 할아버지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의 침묵은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다. 아버지는 늙은 황소의 멍에를 제 어깨에 걸머지듯 익숙하게 채우고 염전으로 나섰다. 썰애가 갯벌의 검은 속살을 갈아엎을 때마다 아버지의 등 근육은 굵은 밧줄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사람과 짐승과 땅이 하나의 원시적인 힘으로 뭉쳐 햇볕과 바람의 염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듯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소금기 어린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9살의 나는 둑에 앉아 그 모든 것을 눈에 담았다. 그 시절 나를 둘러싼 세상은 온통 이러한 풍경이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 아버지의 굳건한 등, 황소의 느릿한 걸음,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갯벌. 두 사람은 소금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머금고 단단하게 굳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그 두 개의 단단함 사이를 흐르는 강물 같았다. 어머니의 손은 바다와 무태 경계에 있었다. 소금물에 절어 마디가 굵어졌지만 텃밭의 상추를 매만지고 내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은 부드러웠다. 부엌의 낡은 골로에서 된장찌개가 끓는 냄새, 호롱불 심지가 타는 기름 냄새, 아버지의 해진 옷을 꿰매는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우리 집의 풍경이었다. 우리 집은 그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단단함과 부드러움으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었다. 여름날 마차의 염전에서는 몸을 어디로 돌려도 볕을 피할 수 없었다. 등 아래로 스며드는 흙의 온기마저 후덥지근했다. 눈을 감으면 세상은 온통 소리로 가득 찼다. 외환강 하구가 토해내는 바닷물이 멀리서 철썩이며 포효했고 바람은 마른 갈대밭을 스치며 몸을 풀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의 가장 깊은 곳, 할아버지의 나직한 콧노래가 있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옛가락은 고된 노동의 무게를 덜어내려는 듯 대대로 이곳에 연부들이 불러왔을 노동요의 한 자락일 터였다. 그 모든 소리와 냄새와 온기가 내 작은 몸 안으로 흘러들어와 하나의 거대한 바다를 이루었다. 나는 그것을 뱃속의 바다라 불렀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짜고 깊고 따뜻한 바다였다. 눈을 뜨면 네모 반듯한 거울들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하얗게 빛나는 마체 염전의 소금밭은 눈이 시리도록 투명했다. 공기 중에는 여러 겹의 냄새가 층을 이루고 있었다. 콧속을 톡 쏘는 짜디짠 염수 냄새와 수많은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빚어낸 갯벌 흙의 비릿한 냄새. 그리고 저 멀리 할아버지가 불을 다스리는 연막에서 피어오르는 축축하고 매캐한 연기 냄새까지.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오직 이곳에서만 맡을 수 있는 삶의 냄새를 만들어냈다. 울주의 소금은 흔한 천일염이 아니었다. 바닷물을 그저 햇볕과 바람에 말려 얻는 게으른 방식이 아니었다. 밀물 때 들어온 바닷물을 도랑에 가두었다가 검고 윤기 나는 갯벌 위에 뿌리고 말리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땅의 기운과 바다의 기운이 한껏 응축된 그 진한 함수를 거대한 무쇠 가마에 넣고 밤새도록 불을 떼고 연기를 삼켜가며 끓여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귀한 자염이었다. 할아버지는 그 소금의 아버지, 염부였다. 그의 손은 단지 소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었다. 바다와 바람과 햇볕과 불, 세상의 모든 기운을 빌려와 생명의 정수를 빚어내는 연금술사의 손이었다. 할아버지가 긴 나무 갈퀴로 물기를 트거나 결정지 수면에 피어나는 하얀 소금꽃을 조심스럽게 거둘 때 그의 모든 움직임은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뱃속의 바다가 잔잔하게 일렁였다. 그 평화로운 수면 위로 할아버지의 콧노래가 작은 조각배처럼 떠다녔다. 수많은 생명의 사체와 배설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만들어진 유기물이 가득한 생명의 자궁이었다. 그 깊고 비릿한 생명의 냄새가 내 숨을 통해 뱃속의 바다로 흘러들어 나를 이 땅과 단단히 묶어주고 있었다. 그해 가을, 나의 고요한 세상의 경계 너머에서 낯선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덕하역을 지나는 기차의 날카로운 경적, 새로 닦인 신장로 위를 달리는 트럭의 둔탁한 소음 같은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물대의 문법에 속하지 않은 직선적이고 조급한 소리였다. 그리고 읍내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다. 반질반질한 검은 구두는 먼지 쌓인 둑길과 한 번도 섞여 본 적 없는 이질적인 물건이었다. 그들의 딱딱하고 높은 서울말은 이곳에 느리고 억센 사투리 사이에서 돌멩이처럼 굴러다녔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말을 걸거나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측량 기구를 세우고 우리가 매일같이 밟고 서 있는 둑과 신성한 갯벌 곳곳에 붉은 칠을 한 나무 말뚝을 밟기 시작했다. 쩡쩡 하고 둔탁한 망치 소리가 울릴 때마다 나는 심장이 저 아래로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일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나는 보았다. 평생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떨리는 것을. 마침내 우리 염전 가장자리에 할아버지가 신성하게 여기는 경계석 바로 옆에 이전에는 없던 나무 막대기 하나가 굳건히 박혀 있었다. 끝이 선명하고 부자연스러운 붉은색으로 칠해진 매끈한 막대기였다.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살갗에 박힌 파편처럼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였다. 호기심에 다가가 그것을 만져보았다. 늘 만지던 거친 나무, 대파나 갯돌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었다. 나는 두 손으로 그것을 꽉 잡고 뽑아내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말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땅에 뿌리 내린 모든 것과는 다른 종류의 무자비한 단단함이었다. 붉은 말뚝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그저 주장하고 선언하고 전명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남창장에 갔다. 장날의 소란함은 내게 또 다른 세상이었다. 남자들은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고 있었고 가게 처마 밑에는 오비 맥주와 바카스 같은 낯선 글자들이 쓰여 있었다. 미국에서 온 것이라는 원조 밀가루 포대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처음 보는 딱딱하고 네모난 과자를 사주었다. 포장지에는 크라운 산도라고 적혀 있었다. 그 인공적인 단맛이 혀에 닿는 순간
나는 뱃속의 바다가 싫어하는 맛이라고 생각했다.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전파사 앞이었다. 네모난 상자 안에서 회색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흑백 텔레비전이었다. 화면 속에서는 어떤 높은 사람이 연설을 하고 연기 기둥과 거대한 배들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그림자들에서 할아버지가 말한 쇠고래의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이 아닌 장터 한쪽에서 만난 양복 입은 남자와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자에게 서류를 건네는 것을 나는 과자를 씹으며 멍하니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말이 더 없어졌다. 늦은 밤, 나는 잠결에 깨어 아버지가 등잔불 아래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가 늘 쓰던 어구가 아닌 작은 주판을 놓고 있었다. 딱딱 하고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잘랐다. 알아볼 수 없는 숫자가 적힌 종이를 들여다보는 아버지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그는 다가올 미래의 무게를 가늠하고 있었다. 그 무게 앞에서 아버지의 단단함이 조금씩 마모되고 있음을 나는 등잔불에 흔들리는 그의 그림자를 통해 보았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악몽을 꾸었다. 내 뱃속의 바다가 검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저 멀고 어두운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것은 살과 피로 된 따뜻한 생명체가 아니었다. 온몸이 시커먼 철판으로 뒤덮여 있었고 등에서는 공장 굴뚝처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다. 거대한 배 안에서는 용광로 같은 붉은 불길이 섬뜩하게 일렁였다. 나는 그 괴물을 쇠고래라 이름 붙였다. 낮에 보았던 붉은 말뚝은 땅에 박힌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쇠고래가 내 뱃속의 바다를 꿰뚫기 위해 던진 녹슨 작살이었다. 작살 끝에서 피처럼 붉은 녹물이 번져나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따뜻했던 바다를 차갑고 역겹게 식히고 있었다. 정부가 말하는 울산 특정공업지구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말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저 쇠고래를 불러내는 낯선 주문에 불과했다. 정유공장, 비료공장, 그 이름 모를 수많은 공장이 바로 저 쇠고래의 차가운 내장이었다. 쇠고래는 이제 막 나의 세계를 향해 거대한 강철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무의식이 거대한 시대의 폭력을 신화로 빚어낸 처절한 예언이었을까. 붉은 말뚝이 박힌 뒤 마을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날씨와 소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낯선 그늘이 졌고 목소리에는 보이지 않은 날이 섰다. 갈등은 정부에서 땅값으로 준다는 보상금 때문에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잠결에 옆집과의 경계를 나누는 흙담 너머로 아버지가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옆집 영호 아저씨의 목소리였다. 이 돈 받고 우째 나가라 카노.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갈라져 나오는 목소리에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잃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그라면 우짤 낀데 나라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우짤 도리가 있나? 정신 차리라. 평생 이 진흙탕에서 소금만 파먹고 살기가. 시대가 바뀌고 있다 않카나? 서울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다 카더라. 이 돈이면 우리 영호는 나처럼 갯벌에 허리 굽히는 일 안 시킬 수 있다. 아저씨는 땅에 거칠게 침을 뱉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담배를 태우는 그의 어깨가 갓 쌓아 올린 소금 무더기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 시절 경찰 공무원 한 달 봉급이 4,000환이 채 안 되었고 라면 한 봉지가 10환 하던 때였다.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전의 값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지만 동시에 평생 구경도 해보지 못한 큰 돈이기도 했다. 그 돈이 수십 년간 소금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견뎌온 이웃 간의 정을 하룻밤 사이에 소금물처럼 속절없이 녹여버리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한밤중에 삐걱거리는 소달구지 소리에 잠이 깼다. 이상한 예감에 창호지 문에 작은 구멍을 뚫어 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옆집 가족이 이삿짐을 싣고 있었다. 내 유일한 친구였던 영호도 보였다. 낡은 옷가지와 찌그러진 냄비, 손때 묻은 살림살이가 소달구지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죄인처럼 혹은 쫓기는 도망자처럼 깊은 어둠을 틈타 마을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떠나기 전 영호가 우리 집 쪽을 한번 돌아보았다. 달빛에 비친 친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였다.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는 그 모습이 서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이별 방식임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역사로부터, 이 땅의 기억으로부터 통째로 지워지고 있었다. 쇠고래가 그들을 삼켜버린 것이다. 내 뱃속의 바다에 또 하나의 커다랗고 차가운 빈자리가 생겨났다. 영호가 떠난 교실은 유난히 낡고 휑했다. 아이들이 몇 남지 않아 한 교실에서 2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받는 날도 많았다. 도시에서 갓 부임한 젊은 선생은 열의에 차 있었다. 그는 정부에서 나눠준 교육 자료를 들고 조국 근대화와 수출 증대에 대해 목청을 높였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게 될 겁니다. 이곳 울산에 세계적인 공업단지가 들어서면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거예요. 선생은 새소년 같은 어린이 잡지를 펼쳐 보였다. 잡지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공장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하늘을 향해 쉴 새 없이 연기를 뿜어내는 수십 개의 굴뚝과 그 아래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노동자들의 모습. 선생은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이자 희망의 그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그림이 고래의 해부도처럼 보일 뿐이었다. 시커먼 굴뚝은 놈의 앙상한 등뼈였고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는 차가운 창자였다. 나는 며칠 전 밤 소리 없이 사라진 영호의 빈자리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저 그림 속 풍요를 위해 영혼의 가족은 밤도망을 쳐야만 했다. 선생의 말은 공허했다. 쇠고래가 내뿜는 검은 연기처럼 진실을 가리고 아픔을 지우는 듣기 좋은 거짓말이었다. 교실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니었다. 뱃속의 바다를 위협하는 낯선 이야기와 그에 맞서는 나의 침묵이 팽팽하게 맞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장에서 사온 작은 상자를 마루에 꺼내놓았다. 라디오였다. 아버지가 버벅거리며 조작하자 상자 안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을 알리는 우렁찬 목소리였다. 조국 근대화, 수출 증대 같은 낯선 단어들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는 담배 연기 속에서 희미한 표정으로 라디오를 들었고 할아버지는 못마땅한 얼굴로 떠벌이 상자라며 혀를 찼다. 갈등은 저녁 밥상에서 터져나왔다. 그 해는 유독 비가 잦아 소금 수확에 좋지 않았다. 아버지가 읍내에서 사온 노란 봉지를 꺼냈다. 삼양라면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버지는 냄비에 물을 끓여 꼬불꼬불한 국수를 삶았다. 처음 맡아보는 고소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퍼졌다. 아버지, 이거라도 드시소. 아버지가 라면 그릇을 할아버지 앞에 놓았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릇을 밀어냈다. 나는 평생 이 땅에서 난 것만 묻고 살았다. 이런 밀가루 국시는 못 먹는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앞에 놓인 라면을 먹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발을 삼키는 아버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날 우리 집 식탁 위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보상금을 두고 다투거나 절망하며 뿔뿔이 흩어지는 동안에도 할아버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는 다가올 제도의 폭력 대신 눈앞에 닥친 자연의 위협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라디오에서는 남쪽 바다에서부터 거대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1959년 추석 이 땅을 휩쓸었던 사라호 태풍의 악몽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방식대로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것은 한평생을 염부로 살아온 자의 마지막 의식이자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을 향한 가장 치열한 저항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둑을 보수하고 태풍이 쓸어갈 물길을 새로 정비했다. 흙을 지고 나르는 그의 굽은 등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다. 하늘은 불길한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바다새들은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육지 깊숙이 날아들었다. 바다 건너편, 이제 막 털을 닦기 시작한 공단 부지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음마저 멎어 있었다. 세상 전체가 숨을 죽인 듯했다. 태풍이 무태 닿기 바로 전날, 할아버지는 마지막 소금을 거두기 위해 연막에 불을 지폈다. 연막 안은 하나의 작은 우주였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그 위에서 붉게 달아오른 거대한 무쇠 가마솥, 솥 안에서 지옥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검고 진한 함수. 할아버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불길을 다스리고 쉴 새 없이 끓어오르는 거품과 불순물을 걷어냈다. 땀과 열기와 수증기가 뒤엉켜 연막 안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숨죽여 지켜보았다. 할아버지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신에게 마지막 제물을 올리는 제사장 같았다. 꼬박 10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검은 함수가 모두 증발하고 솥바닥에서 마침내 눈부시게 하얀 결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할아버지는 긴 막대기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소금을 긁어 모았다. 그것은 그저 소금이 아닌 할아버지의 땀과 시간 그리고 한평생의 자부심이 그대로 응축된 하얀 황금이었다. 그는 갓 만들어진 아직 온기가 남은 소금을 소중하게 나무통에 담아 위태로운 창고에 차곡차곡 쌓았다. 그가 마지막 소금 까마니를 창고에 들여놓았을 때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미친 듯이 울어대던 바람이 멎고 새 소리마저 완벽하게 사라졌다.
태풍이 오기 직전에 불길하고 무서운 정적이었다. 서쪽 하늘부터 납처럼 무거운 회색빛이 세상을 빠르게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헛간에 딸린 작은 방에 모여 앉았다. 밖에 무거운 침묵이 방 안까지 스며들어 누구도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아버지는 불안한 듯 연신 담배만 태워댔고 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날 저녁상에는 수제비가 올라왔다. 이 가난한 시절에 가장 특별한 별미였다. 나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물을 들이켰지만 어딘가 낯설고 공허했다. 방 한쪽 구석에서 할아버지는 밥상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나직이 읊조리고 있었다. 그것은 노동요도 아니었고 기도도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삶이 고스란히 깃든 이 땅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보는 것 같았다. 마채, 화창, 대현, 삼산. 사라져가는 것들의 이름을 붙잡으려는 한 인간의 마지막 몸부림처럼 처절하게 들렸다.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창문이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쇠고래의 울음소리가 시작되고 있었다. 바람은 처음에는 울부짖는 짐승 같더니 이내 집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한 거인의 포효로 변했다. 1959년에 사라호가 그랬던 것처럼 태풍은 한반도 남쪽을 핥히며 모든 것을 파괴할 기세로 달려들었다. 나무 기둥이 비명을 지르고 흙벽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수만 개의 돌멩이를 쏟아붓는 듯했다. 방안을 비추는 것은 위태롭게 흔들리는 호롱불 하나뿐이었다. 불빛에 따라 벽에 비친 우리 가족의 그림자가 거대하고 귀괴한 형상으로 일렁였다. 나는 마치 거대한 괴물의 축축한 뱃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을 노려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빗줄기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선 인간의 무력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는 내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그 차가운 감촉을 통해 어머니의 깊은 공포가 그대로 전해져 왔다. 오직 할아버지만이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입술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다. 주문을 외듯 혹은 잃어버린 세계의 지도를 더듬듯 그는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이름들을 부르고 또 불렀다. 꽝! 하는 굉음과 함께 창문이 박살났다. 유리 파편과 함께 비바람이 방 안으로 미친 듯이 몰아쳤다. 호롱불이 꺼지고 세상은 완전한 어둠과 소리의 지옥으로 변했다. 바람소리, 빗소리, 그리고 집이 무너지는 소리. 그 모든 소음의 가장 밑바닥에서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땅 밑에서부터 울려오는 거대한 굉음이 들렸다. 꾸르르릉, 쩡! 마치 대지의 뼈가 부러지는 듯한 끔찍한 소리였다. 수십 년간, 아니 수백 년간 거친 동해의 파도를 막아 서 있던 둑이 마침내 마지막 숨을 거칠게 내뿜었다. 다음 순간 집의 벽 한쪽이 통째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로 시커먼 물의 벽이 밀려들었다. 둑의 속박에서 풀려난 분노한 바다 일부가 거대한 야수가 되어 인가를 덮친 것이었다. 세상은 차가운 물과 부서진 나무 파편, 그리고 비명조차 삼켜버리는 거대한 혼돈으로 변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물이 내 작은 몸을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다.
내 뱃속의 바다는 이제 밖으로 터져 나와 나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세상은 잠시 하얗게 빛났다가 다시 영원의 어둠에 잠겼다. 그 찰나의 순간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부서진 문짝을 간신히 붙잡고 거친 물살과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점차 힘에 부치는지 그의 손이 미끄러지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 옆으로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미끄러지는 아버지의 등을 세게 밀었다. 아버지는 그 힘에 밀려 떠내려 가던 지붕 석가래를 간신히 붙잡았다. 그리고 다음 번개가 쳤을 때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거친 물살 속으로 기꺼이 내맡긴 것이다. 소금 아비의 마지막 희생이었다. 나는 그 짧고 장엄한 순간을 칠흑 같은 물속에서 똑똑히 목격했다. 밤새 울부짖던 태풍이 떠나간 새벽. 세상은 온통 잿빛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눈이 시리도록 하얗게 빛나던 소금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집도 헛간도 이웃들의 집도 모두 사라지고 세상은 마치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했다. 역한 갯내와 썩은 풀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버지는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진흙밭을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부서진 연막의 기둥더미 아래에 걸려있는 할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차갑고 굳은 몸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다. 그것은 사람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자신의 뿌리이자 세상 전부였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짐승의 통곡이었다. 더 이상 지킬 소금도, 지킬 아버지도, 지킬 땅도 없어진 텅 빈 갯벌 위에서 마지막 연부의 울음소리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비가 그친 염전에는 폐허와 같은 고요가 내렸다. 하늘은 거짓말처럼 푸르렀고 엉망으로 핥히어진 소금밭 위로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멀리서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묵직한 기계의 울림이 파도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할아버지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마을을 떠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 말없이 막걸리 잔을 기울였다. 나는 방 한쪽에 놓인 할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무표정하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울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남은 가족은 정부에서 임시로 세워준 천막에서 지냈다. 나는 폐허가 된 집터에 우두커니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소금밭이 하얗게 빛나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다른 것이 서 있었다. 멀리 갯벌 너머로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이 뼈대처럼 솟아오르고 있었다.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마침내 무트로 올라와 죽은 고래의 앙상한 뼈대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사무제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나를 데리고 염전의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아버지와 나, 둘만 남은 장례 행렬을 시작했다. 부서진 고물의 조각, 어머니의 텃밭에서 밀려온 채소, 진흙에 반쯤 파묻힌 내 낡은 고무신.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의 흔적을 말없이 더듬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폭풍우에도 쓸려가지 않은 갯벌의 가장 깊은 흙, 뻘 흙을 조금 긁어 모아 작은 화덕에 마지막으로 소금을 굽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끼던 푸른빛의 신라시대 사금파리 조각을 작은 국자처럼 사용했다. 그것은 생산을 위한 행위가 아닌 아버지의 아버지를 위한, 사라지는 세계의 혼을 붙잡아 두려는 신성한 제의였다. 나는 말없이 군부를 떼며 그 제의에 동참했다. 타오르는 불꽃이 아버지의 얼굴을 비출 때 나는 그 얼굴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가만히 내 뱃속을 느껴보았다. 한때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던 할아버지의 바다는 이제 차갑고 무거운 쇳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태풍은 우리 집과 할아버지만을 삼킨 것이 아니었다. 나의 내면 세계마저 완벽하게 정복해버렸다. 그 깊은 침묵과 상실감 위로 멀리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망치 소리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것은 끔찍한 파괴 위에서 태어난 조국 근대화의 첫 울음소리였다. 이삿짐을 꾸리는 날, 어머니는 벽에 걸려있던 유일한 흑백 가족 사진을 조심스럽게 광목천에 쌌다. 아버지는 평생 써온 연장들을 헛간에 나란히 정리했다. 그리고는 가장 손때가 많이 묻은 이가 빠진 고물의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이내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마치 자신의 일부를 그곳에 남겨두는 것 같았다. 이삿짐을 실은 작은 트럭 짐칸에 앉아 우리는 멀어지는 염전을 바라보았다. 트럭이 덕하역 근처를 지날 때 강철과 시멘트를 가득 실은 화물 열차가 우리를 스쳐 공단 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구워준 돌멩이처럼 단단한 소금 하나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물리적인 이별의 순간 내 세상은 빠르게 작아지고 있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새로 난 길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공장의 기초 공사를 시작하는 규칙적인 망치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그것은 쇠고래의 심장 소리 같았다. 나는 손에 쥔 소금 조각을 가만히 입에 넣었다. 혀끝에서 하나의 세계가 폭발했다. 그것은 바다의 맛이었고 흙의 맛이었으며 불의 맛이었다. 아버지의 땀과 할아버지의 눈물이 녹아든 맛이었다. 이 땅에서 보낸 수천 년의 세월이 응축된 짜고도 단, 서글프고도 충만한 맛이었다. 그것은 집의 맛이었고 동시에 영원한 상실의 맛이었다. 뱃속에서 얼어붙었던 바다가 그 소금 한 알에 천천히 녹기 시작했다. 그러나 더 이상 울렁거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가장 진한 것만 남아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다. 차창 밖으로 내다본 세상에는 넓게 펼쳐진 염전이 한눈에 들어왔다. 불현듯 언젠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내 안에서 무언가 불타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심장을 가득 채웠던 바닷물이 마르기 시작했다. 내 안에서 무언가 결정되고 있었다.